신경계 질환을 좀 더 우리가 분류해서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크게 우리 중추신경계 안에는 대뇌가 있는데 대뇌의 대표적인 질환이 뇌졸중이에요. 그리고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외상성 뇌손상이고요. 그리고 뇌성마비, 다발성 경화증, 멀티플 스클레로시스가 있어요. 특히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추신경계의 마리집이 탈락돼서 생기는 질환이고, 요거와 반대되는 질환이 말초신경계에 있는 길리언 바레 신드롬이죠. 길리언 바레 신드롬은 이 말초신경계의 마리집 탈락이고,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마리집 탈락이에요. 그리고 중추신경계 안에 또 손해 질환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손해 실조가 제일 큰 거고요. 실조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불안정한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의 뭐 지면을 넓게 걷는다든지 드렁큰 게이트처럼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게 흔들흔들 비틀거리면서 걷는 것을 실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CNS에서는 또 바닥계 질환이 있는데 도파민 결핍으로 인한 파킨슨 질환 또는 이제 뭐 느린 비틀는 운동형이나 무도증, 이제 춤을 추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척추 손상, 그리고 우리 뭐 구심성, 원심성 신경원, 운동신경원, 감각신경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로 대표적인 게 척수매도, 그리고 근이축성 가쪽 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성신경계는 이제 구형원데 이제 몸감각신경계죠. 바로 구심성, 원심성 신경노에 관련된 그 말초신경의 질환이에요. 그래서 말초신경 손상, 길리언 바레 신드롬, 그리고 샤르코 마리투스 질환은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그 거위다리, 우리 거위다리 알죠? 다리가 굉장히 종아리가 가늘고 허벅지는 굉장히 두껍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샤르코 마리투스 질환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 질환들, 무발환이라든지 무긴장증이 나타나는 자율신경계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시에서 다루는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넘어와서 이제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뇌혈관 질환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MAS라고 이제 들어봤을 텐데요. MAS가 이제 근긴장도 평가는 아니고 바로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모터 어세스먼트 스케일이라고 하는 평가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이나 또는 이제 펑션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를 MAS 평가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 평가 도구다.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신경계 진단 평가에서는 대부분 그 체크리스트 같은 일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도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이제 진단과 관련된 평가 문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뇌졸중 환자의 평가 단계로서 브룬스트롬 회복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모의고사 문제도 좀 많이 나올 텐데요. 크게 1단계에서 6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우리가 뇌졸중이 발병이 되고 플래시드가 된 타입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팔이나 다리가 전혀 움직임이 없죠. 플래시드 타입 이한성 단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전혀 없는 이한성 단계에서 이제 긴장성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2단계가 되면 이제 경련, 뭐 경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직이 시작되는 단계가 바로 2단계가 됩니다. 이때에는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연합 반응이나 또는 공동 운동들이 나타나게 돼요. 연합 운동 그리고 공동 운동,
연합 반응, 요 밑에 보면 이게 연합이 아니고 이제 공동 운동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잘못 적었는데 그 공동 운동은 우리가 상위 운동 신경원, 어퍼모터 뉴런이죠. 자, 어퍼모터 뉴런은 우리 크게 이제 대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레인 스템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척수가 있어요. 어퍼모터 뉴런은 대뇌 겉질이나 척수에서 대뇌 겉질이나 뇌줄기에서 척수까지의 그 신경로를 우리가 어퍼모터 뉴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퍼모터 뉴런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라우모터 뉴런이 있죠. 로우모터 뉴런. 로우모터 뉴런을 지배하는 게 어퍼모터 뉴런이고 로우모터 뉴런은 이제 근육하고 같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퍼모터 뉴런, 로우모터 뉴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방금 이야기한 공동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상위 운동 신경원이 손상돼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상지에서는 우리 뇌졸중 환자의 플렉서 시너지 패턴, 하지에서는 익스텐서 시너지 패턴. 물론 이제 반대되는 패턴도 있지만 대표적인 그런 그 공동 운동으로서는 이 시너지 패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연합 반응은 대표적인 게 레이미스트 징후예요.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 한쪽 다리를 잡고 에이비덕션 시키면 반대쪽 다리도 에이비덕션 되고, 힙을 어덕션 시키면 반대쪽 다리도 어덕션 되고, 이게 대표적인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레이미스트 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단계 때부터 이제 긴장성이 경직이 시작이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게 되고요. 2단계에는 경직이 시작하는 단계고 3단계는 이제 경직이 굉장히 강한 단계예요. 2단계에서는. 그래서 이때부터 경직이 제일 심한 단계가 몇 단계냐? 3단계다. 경직이 시작하는 단계가 몇 단계냐? 2단계다. 라고 해서 브룬스트롬 그 문제 문항을 물으면 답이 보통 2번 아니면 3번이죠. 그죠? 그래서 4단계를 보게 되면 이때부터는 경련이 이제 감소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우리가 실렉티브 무브먼트라고 해서 선택적인 움직임이나 약간 분리된 움직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5단계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플렉서나 익스텐션 시너지 패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려운 동작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리를 힙을 플렉션 시키고 무릎을 플렉션 시키고 앵클을 도시 플렉션 또는 플란타 플렉션 이런 좀 더 어려운 동작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6단계가 되면 거의 정상 쪽에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퍼글마이어 어세스먼트 평가 도구인데요. 이것도 뇌졸중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플렉서, 익스텐더 시너지 패턴을 평가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각각의 하지 34점, 상지 66점, 그리고 그거 외로 균형이나 센서리나 ROM 그리고 통증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30분 이상 소요가 돼요. 하지만 그만큼 뇌졸중 환자의 기능이나 뭐 센서리나 균형이나 통증을 아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네 번째 평가 도구로서는 울프 기능 검사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IMT 치료라고 있죠. CIMT 치료가 뭔가요? CIMT는 우리 뭐 마비 측하고 비마비 측이 있으면 우리 비마비 측을 암슬링으로 묶죠. 그리고 마비 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바로 이제 CIMT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CIMT는 대부분 이제 상지 쪽을 하기 때문에 이 울프 운동 기능 검사는 손의 펑션, 핸드 펑션이나 또는 상지의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원래 오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단 평가 항목이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마 2시간 정도는 이제 다이렉트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쭉 갈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양이 좀 많고 그리고 2시간 안에 다 다루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말이 빨라지거나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속독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좀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수업을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한 번 더 포인트를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글렉트 편측 무시 평가 도구인데 라인 바이섹션 테스트라고 해서 이것은 편측 무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통 우리 라이트 오른쪽에 이제 퍼리에탈 럽이라고 하죠. 이제 두정엽 우리 그 머리의 천장 부분에 있는 라이트 쪽에 있는 퍼리에탈 럽 두정엽 쪽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이제 반대쪽으로 증상이 생기니까 주로 이제 왼쪽에 니글렉트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마비 측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게 되고 왼쪽에 있는 팔다리 또는 공간적인 무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라인 바이 섹션 테스트예요. 그래서 라인 바이 섹션 테스트는 이 총 오른쪽 왼쪽에다가 18개의 선을 6개씩 그어 놓고 중앙에 또 그어 놔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 가운데를 이렇게 환자가 직접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이제 얼마만큼 오른쪽 왼쪽에 있는 선을 얼마만큼 많이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90초간 시행을 하고 그 선의 개수에 따라서 시각적 무시를 평가하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버트 테스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무작위로 선을 40개를 그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를 환자가 기록을 하게 되게 되는데 이 표시한 선의 수를 기록을 하는 게 알버트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물리치료사보다는 그 작업치료사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인지 및 시지각 검사의 대표적인 게 이제 로카입니다. 자, 이 로카에는요, 바로 뇌졸중 환자 말고도 아동이나 또는 신경계 손상을 받은 환자들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MVVT라고 하는 평가 도구가 있는데요. 시지각 검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뇌졸중 환자의 시각과 지각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예를 들면 전경이나 배경, 공간, 시각적인 기억을 평가하는 도구인데요. 우리 전경 배경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앞에 사람이 있고 뒤에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게 전경 배경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MMS-EK 평가 도구죠. 그죠? 이거는 뭐 주로 예를 들면 뭐 제일 처음에 우리 PPP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손상되는 게 이제 장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좀 볼게요. 잘 안 적혀지네. TPP 시간, 장소, 사람.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게 되면 인지 기능이 손상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손상되는 게 이제 시간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장소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MMS-EK 도구인데 24점 이하가 되면 이제 문제가 있고 24점 이상을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맡아야지만 이제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와서 우리 버그 밸런스 스케일 BBS. 이것은 앉기나 서기 그리고 자세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인데 총 5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낙상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인데요. 이게 56점에서 1점 떨어질 때마다 낙상 위험성이 6에서 8% 증가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와서 그 FRT 기능적 뻗기 검사입니다. 이 기능적 뻗기 검사에는 잠시만요.
기능적 뻗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FRT라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팔 앞으로 쭉 뻗죠. 이때 그 거리가 25cm, 손끝에서 앞에까지 25cm 이상일 때만 균형 능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 평가 도구의 타임 업 고 테스트, TUG 테스트인데요. 이것은 뇌졸중 환자의 이동성과 균형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3m를 걸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원래대로 앉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데요. 이 시간이 20초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동이나 균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뇌졸중 환자의 평가 도구로서 보행평가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 보행평가 도구에서는 보통 대표적인 게 10m 보행검사 도구인데요. 우리가 환자가 이렇게 10m를 걸어요. 그러면 가속시간 2m, 그 다음에 감속시간 2m를 뺀 나머지 8m를 그 시간당 그런 그 걸은 거리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 보행 속도를 걸었을 때 1.49 m/s가 나와야지만 이제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평가 도구에는 6분 보행 검사가 있습니다. 이 6분 보행 검사에는 우리가 25m의 그 지면을 6분 동안 걷게 되게 되는데 이때 그 단위당 그 시간 보행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0.8 mS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넘어와서 6번째로는 일상생활 평가 도구예요. ADL 평가 도구인데 뇌졸중 환자의 대표적인 평가 도구가 수정된 바달 인덱스 MBI 평가 도구입니다. 여기에는 일상생활 능력하고 펑션을 측정할 수가 있고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 셀프 케어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셀프 케어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세수하고 뭐 용변 보고 밥을 먹고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10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도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MBI 점수하고 그 의존도하고 필요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100점에 가까울수록 이제 독립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이 필요하는 시간도 감소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MBI 점수가 이제 24점 이하가 되게 되면 모든 것을 거의 다 이제 케어하시는 분이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뇌졸중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또 뭐가 있냐, 바로 FIM 이제 PIM이 있습니다. 자, 이 PIM은요, 바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델 지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 케어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는 도구고요. 이제 넘어와서 그 외로 이제 아동을 또 평가할 수 있는 기능적인 평가 도구는 6개월에서 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FIM이 있고요. 그리고 카츠 인덱스라고 뇌졸중이나 다발성 경화증 또는 선천적인 엉덩관절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카츠 인덱스가 있고요. 그리고 PUL-SE 프로파일, 이것은 그 환자의 신체 상태 또는 상지의 기능, 다리의 기능, 그리고 이 센서리 또는 대소변 조절 등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로 뭐 클라인벨 ADL, 그 다음에 캐니 셀프 케어, 그리고 KTA 평가 도구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종류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뇌졸중 환자의 대표적인 평가 도구는
여기 보면 FIM하고 MBI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이제 간염성 뇌질환 검사예요. 간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에, 이 브레인에 바로 이제 바이러스나 또는 균이 침투를 해서 생기는 질환이죠. 또는 척수에 침투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뇌수막 자극 검사로 간염성 뇌질환을 검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계의 스티프니스를 알아보는 거예요.